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토론 중심 논술 지도와 동료 평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까지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니까 이 강의 들으시도록 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시간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뭐 임용고사를 보실 생각이 뭐 있으신 분은 뭐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뭐 그냥 굳이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뭐 틀어만 놓고 딴 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예. 네, 임용고사를 준비하신다면 한번 뭐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강의 말고 그 다음 강의, 교육과정 강의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토론 중심 논술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토론 중심 논술 지도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자면 토론을 하고 그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논술을 쓰는 겁니다. 이 토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말하기긴 하지만 상대방을 설득하는 어떤 여러 가지 설득을 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토론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이 곧바로 분명히 파악할 수 없는 아이디어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 따르는 어려움을 학생들이 파악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곧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를 전달할 때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즉 그걸 풀어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쓰기만 해버리면 이 다른 사람이 분명히 쉽게 말해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해요. 내가 알면 남들은 알겠거니, 또는 뭐 어려운 내용이라도 이렇게 쓰면 되겠거니 하는데, 토론을 해보면 쉽지 않은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제 쉽지 않은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복잡한 명제를 설명할 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다. 복잡한 걸 설명할 때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최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중거 틀로 들어가고 그 속에 있는 다양한 렌즈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에 더욱 익숙해진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학생들은 자신만의 중거 틀이 아니라 타인의 중거 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아이디어의 복잡성 수준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지적 수준에 맞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밝히고 조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타인의 지적 수준에 맞춰서 아이디어를 조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론이 가지는 여러 의의 중에 결국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설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기준으로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기준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토론의 여러 가지 교육적 의의 중에서 논술과 관련된 교육적 의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토론과 논술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 상대를 설득해야 되죠. 두 번째, 논리를 앞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기와 쓰기라는 어떤 매체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나 둘이 가지는 가장 큰 공동점은 상대를 설득해야 하고 논리를 앞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토론의 경우는 설득해야 될 대상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대상을 이해시키는데 필요한 어떤 앞에 본 것처럼 여러 방법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토론 중심 논술 지도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가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 보도 자료인데요. 뭐 쉽게 말해서 뭐 엄청 많은 걸 할 수 있다. 첫째,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요. 또 중요한 것이 학교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 거겠지만, 공교육을 통한 논술 교육으로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론 중심으로 논술 교육을 하게 되면
공교육 안에서 논술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뭐 사교육에서 논술 수업 준비를 할 때 뭐 토론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등을 신장할 수도 있겠지만 또 공교육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약간 좀 새로운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죠. 자, 두 번째 보시면 나 설득의 방법을 체험하고 즉각적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설득하는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다. 앞서 봤던 토론의 교육적 의의에서 본 내용과 비슷하죠. 설득의 방법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했는데 글로서는 그런 상대가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즉 독자가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도한 설득의 방법이 상대에게 충분히 먹혀 들어가는가를 가시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론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이 돼? 등의 어떤 뭐 반응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설득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 그 세 번째 다 보시면 사회 구성주의 이론에 의한 필요성이죠. 설득은 예상 독자를 상정하는 것이며 의미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토론을 통해서 예상 독자를 현실화된 예상 독자를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의미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나 혼자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토론을 통해서 미리 예상되는 반론 같은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도 개인이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어떤 뭐 토론 당사자 같은 토론 편뿐만 아니라 상대 토론에게도 즉 내가 찬성 측이라면 반대 측에게도 의미 구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글을 쓸 그런 어떤 재료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나를 보시면요, 자신의 의견에 대한 다양한 반론을 접할 기회가 있다. 토론은 예상되지 못하는 다양한 반대 견해를 접해야 되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반대를 접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넘어서는 논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반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 토론과 논술 교육인데, 독서 토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책을 읽고 책 내용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서 토론을 하게 되면, 독서 토론을 통해서 논술 교육을 하게 되면 이 화법, 독서, 작문의 통합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현재 어떤 국어 교육의 추세가 이런 통합 교육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볼 때 이 독서 토론을 통해서 논술을 하게 되면 화법, 독서, 작문의 통합 교육이 가능하다. 두 번째, 그리고 왜냐하면 자료를 읽죠. 독서, 그리고 이에 대해 토론한다. 화법, 그리고 그 결과를 논술한다. 작문, 다 가능하죠. 두 번째, 범교과 논술 지도가 가능하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렇죠. 국어뿐만 아니라 뭐 사회 역사 아니면 뭐 과학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죠. 뭐 인터넷 실명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걸 토론 주제로 다루다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인문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영역을 넓힐 수 있죠. 그리고 상호 텍스트적 수행이 가능하며 교과 중심의 독서 토론 및 논술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즉 뭐를 활용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 보시면 독서 토론의 경우 느슨한 수준의 토론, 즉 이야기식 독서 토론을 지향하는 경우도 있다. 이야기식 독서 토론은 이따 살펴보고요. 마지막 독서 목록을 미리 정해 한 학기 이상의 계획을 구성해야 된다. 학생들이 미리 책을 읽어볼 수 있게 목록을 미리 정해 놔야겠죠. 그렇지 않고 그때 줘버리면 학생들이 준비할 시간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 역시 길게 봐야 되고 학생들 스스로 어느 정도 독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구성하고 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식 독서 토론을 보겠습니다. 예, 특징을 보시면 독서 토론 방법 중에서 일반화가 가능하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적용 가능하다. 마치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놓고 대화를 하듯이 편한 분위기에서 토론하는 방법이다. 여러분들 뭐 동아리에서 책을 읽고 뭐 독서 동아리, 문학 동아리 같은 경우 이런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간에 좀 격렬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뭐 대학교에서 차를 한 잔 놓지 않고 뭐 소주병을 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튼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편한 분위기에서 토론을 하는 거죠. 어떤 형식이 특별히 있다라기보다는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식 독서 토론은 토의를 포괄하는 독서 토론의 방법으로 대상 도서를 읽고 뭐 소감도 나누고 대안도 모색해보고 찬반 토론도 해보는, 그러니까 좀 비형식적인 그런 토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방법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조화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발문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논의할, 이야기 나눌 발문을 만드는데, 한 1단계는 이제 배경 지식과 관련된 발문을 한 20% 정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그 책 내용보다는 책과 관련된 배경 지식, 예를 들어서 뭐 무진기행을 한다면 뭐 무진기행과 관련된 뭐 김승옥의 이야기라든지 60년대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단계는 대상 도서의 내용과 관련된 발문, 쉽게 이야기하자면 텍스트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무진기행의 여러 어떤 여러 내용들을 사실적 또는 추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또는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 3단계 대상 도서와 관련된 인간 삶이나 사회와 관련된 발문 50%.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독서 토론이라는 것은 책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 안에 나와 있는 뭐 인간의 삶이나 사회 관련 발문, 즉 논술의 어떤 소재가 될 수 있는 논술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50% 정도 하시면 됩니다. 토론 발문 작성 방법은 이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반응이 한 가지만 있는 단답형보다는 토론자들이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발문을 만들어야 되며, 또 연속적인 발문이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된다. 질문이 연쇄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이 말인즉슨 또 이제 예상 답변을 고려해서 토론자에게 같은 주제를 심화하거나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연쇄되는 질문. 이렇게 대답했다면 왜 무진기형에서 윤희중은 무진으로 내려갔을까? 이유가 뭐 때문이다. 그러면 왜 부끄럽게 느꼈을까? 그 부끄러움이 뭐 그 시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이제 발문을 잘 만드는 방법, 뭐 잘 빼도 되죠.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 이제 배경 지식과 관련된 발문으로 이제 레포 형성 단계로 대상 도서를 읽지 않아도 토론자들이 쉽게 반응할 수 있는 흥미있는 발문. 2단계는 대상 도서를 읽었다면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토론자의 생각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등 연속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창의성이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3단계 대상 도서와 관련한 인간 삶이나 사회 관련 발문은 실제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문, 즉 토론과 관련된 발문이어야 되며 갈등 문제 등으로 찬반으로 나뉘거나 다양한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 뭐 무진기행을 예로 들자면 뭐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뭐 인간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뭐 검은머리 동물은 키우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잘 안 변한다, 아니면 인간은 변할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가능성의 문제를 3단계 발문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단계별 모형을 보겠습니다. 토론이기 때문에 보통 한 4차시 정도로 얘기되는데 1차시는 읽는 거예요. 토론 관련 자료, 뭐 교과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책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2차 시에는 토론 활동을 합니다. 이제 학생은 소집단 활동을 되고요. 3차 시에는 이제 토론을 한 후에 그 토론과 관련한 논술문을 쓰는 겁니다. 토론한 4차 시에는 논술문을 평가하는데 2차 시의 토론 내용을 바로 논술문을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시간적 텀을 두고 논술문을 쓰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바로 쓰게 하면 이제 안 좋은 점이 토론 내용만 가지고 논술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토론 내용을 그대로 논술 주제로 삼는 것은 사실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텀을 가지고 2차 시하고 3차 시는 좀 텀을 가져서 학생들이 좀 생각을 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보통 4차 시 정도로 토론 중심 논술을 하면 되고, 첫 번째 읽기 활동 단계에서는 이제 효율적인 읽기가 가능하도록 학습지나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그냥 책만 던져주는 것보다는 책을 통해서 뭐 학습지를 풀게 함으로써 뭐 사실적인 내용이라든지 추론적 내용 그런 것을 좀 확인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 학습지를 내주면 학생들이 잘 읽었느냐 읽지 않았느냐를 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게으름 피는 애들도 좀 줄게 되겠죠. 두 번째 질문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제 토론에서 활용할 질문을 아래 활동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내용의 요지 및 새로운 내용 메모하기 등이 할 수 있고, 질문 만들기 또는 개인적인 반응 적기, 소집단을 통한 문제 해결, 문제를 하나 제시하고 그 읽기 자료와 관련된 문제를 제시하고 토의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 하면 교사가 정리 활동을 하면 되겠죠. 그 토론 활동 단계는 이제 뭐 반대 신문식 토론 또는 칼포퍼 토론을 활용하는데요. 이제 앞 토론자에 대한 신문, 즉 교차 조사를 통해서 상대의 허점을 드러내는, 그리고 또 논의가 이제 정해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반적 전통적인 토론은 자신이 준비해 온 것만 읽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반대 신문식 토론은 신문을 통해서 상대의 허점을 파악하고 그 파악된 허점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그 입론, 뭐 2차 입론, 3차 입론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된 논제를 읽는 형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토론의 상호성을 강조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가능한 것이 이제 반대 신문식, 보통 반대 신문식 토론을 많이 하는데 반대 신문식 토론은 이제 2인 1조고 칼퍼퍼 토론은 3인 1조다. 뭐 그 차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신문을 통해서, 즉 질문을 통해서 상대의 허점을 찾아내고 그 허점을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상대를 또 이제 상대의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정당화하고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2차 입론, 3차 입론 그렇게 되는 거. 보면 이제 찬성 측에서 발제를 하면 반대 측에서 이제 교차조사 질의를 하고 반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찬성 측에서 재반론을 하고요. 또 반대 측에서 발제를 하게 되면 찬성 측에서 교차조사 질의 반론을 하고 반대 측에서 재반론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발제 2가 나오죠. 발제 2는 준비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상대 측의 어떤 상대 측을 교차조사 질의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발제를 만드는 거예요. 반대 측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 재반론을 한 번씩 더 하고 최종 발언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발제 2, 재반론 보면 발제 한 번, 재반론 한 번, 발제 한 번, 재반론 한 번, 발제 두 번, 재반론 두 번, 최종 반론 있고 중간에 두 번의 어떤 교차조사 질문 등이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발제 1은 미리 준비하는 거죠.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그런데 발제 2, 재반론, 최종 반론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토론의 과정 안에서 계속 이제 그 각 토론자별로 팀별로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쓰기 단계는 이제 학생들에게 논술문 과제를 제시하고 좀 호흡이 긴 문제를 쓰게 합니다. 토론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호흡이 긴 그런 어떤 과제도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토론 중심 논술 수업은 어찌 보면 이제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수업 방식, 즉 학생들의 어떤 숙련도뿐만 아니라 쓰기 능력, 뭐 토론 능력 그런 것이 좀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평가 단계는 이제 평가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메타 글쓰기 평가라 해가지고 작성한 글에 대해서 비평하게 하는 것, 자기가 쓴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비평하게 하는 것, 메타 글쓰기 평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분석적 평가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완성형, 즉 완결된 글로 쓰게 함으로써 쓰기와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메타 평가라고 해서 쓰기에 대한 쓰기 평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유의점은 뭐 간단하죠. 그냥 뭐 간단한 그냥 기본적이지만 학생들이 토론에 대해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된다. 토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수준 있는 학생들을 가지고 해야 되며, 두 번째, 논술문의 논제는 토론 내용과 밀접한 관련은 맺되 토론 논제를 그대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쓰기를 통해서 새로운 사고가 확장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논술 논제를 그대로 갖다 쓰시지 말고요. 새로운 내용을,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좀 약간 확장된 또는 또 심화된 그런 논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즉 토론문의 논제와 토론의 논제와 논술문의 논제는 같은 것이 아니라 좀 달라야 된다. 토론의 내용을 확장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 중심 논술 지도를 끝내고 동료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료 평가 중심 논술 지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뭐 어떤 식으로 그 수업을 하든 간에 동료 평가는 또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 평가를 제일 마지막으로 놓았습니다. 사실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장르, 즉 이제 글의 유형이죠, 유형. 확실히 이제 쓰기의 부담이 적은 경우에는 평가의 부담도 적습니다. 당연하겠죠. 예. 그러니까 평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쓰기를 할 때 또 투입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유무형의 어떤 노력들, 그런 것들이 다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쓰기에 대한 부담이 크면 크다는 것은 평가에 어떤 준거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쓰기에 대한 부담이 적을수록 평가에 대한 부담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평가자의 신념과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자가 정확하게 평가할 것이라는 어떤 본인의 믿음,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세 번째는 평가자의 쓰기 지식이나 쓰기 태도, 즉 지식이 많을수록 또는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신뢰성이 있는 평가가 가능하다. 근데 앞서 봤듯이 평가자의 지식이 높을수록 그 어떤 평가 준거가 많아지기 때문에 박한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동료 평가의 어떤 중요한 점을 동료 평가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지시하는 요소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평가라고 하자면 이제 평가자는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어떤 그 평가를 받는 대상보다 훨씬 더 좀 지적으로 인지적으로 유능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러한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장르라든지 또 평가자의 어떤 태도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자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도 평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가자가 지식이 높아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또 지식이 평가받는 사람과 비슷하다면 또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평가자가 반드시 평가를 받는 사람보다 지적으로 능력적으로 우월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평가자의 쓰기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글쓰기 장르 그리고 쓰기 태도, 그런 것들도 평가자의 신념과 태도뿐만 아니라 평가자의 쓰기 태도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동료평가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학생들이 각자 작성한 글을 평가 기준에 따라 상호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학생 중심이며 가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결과 평가는 아무래도 교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평가
교사가 이제 평가를 하기 전에 학생들 즉 집단별로 상호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료 평가의 의의가 뭐가 있느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제 오택한 연구자의 글을 보면 첫 번째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증진하고요. 또 동료 평가 과정을 통해서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죠. 동료 평가라는 것이 어떤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영역의 그 어떤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킨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잘된 부분을 추가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교사가 제가 저번에 그 첨삭지도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교사가 권위자가 평가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좀 어렵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평가하는 거는 좀 이제 쉽다라기보다는 자신들이 내가 해볼만하다, 고칠만하다 그렇게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이유일 수도 있는데 교사 1인이 평가하기 어려운 평가 장면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상대 평가가 그렇죠. 교사 혼자서 많은 학생들을 다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교사 한 명이서 평가하기 어려운 평가 장면에서는 오히려 교사 혼자 평가하는 것보다 더 신뢰성, 타당성에서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 있잖아요. 혼자서 1000걸음 걷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한 걸음 걷는 게 더 가치 있다고.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교사 혼자서 평가하는 것은 물론 신뢰성이 더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사가 가진 어떤 그 쓰기에 대한 그 편견, 나쁘게 말하면 편견이죠. 좋게 말하면 이제 쓰기에 대한 신념인데 그것들이 많이 작동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동료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물리적인 수월함, 교사 혼자서 평가하는 것보다 좀 학생들한테 맡겨가지고 좀 내가 좀 꿀 좀 빨겠다 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좀 더 교사 한 명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동료들끼리 평가를 하는 것이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에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4년도 임태균 연구자의 동료평가의 장점을 보자면 기본적으로 동료평가 활동은 쓰기 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왜냐하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쓰기 동기를 향상시킨다. 협력적 사고작용, 즉 학급 동료들에게 자신의 글을 보여주거나 평가를 주고받는 등의 협력적 상호작용이 쓰기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니까 쓰는 거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동료평가 활동을 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쓰기 신념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즉 쓰기라는 것이 사실 전달적인 게 아니잖아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건데 동료평가를 하게 되면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것이라는 그런 쓰기에 대한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부정적 요소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글을 보여주기 꺼려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물론 그 쓰기에 관련 있는 학생들만 지도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신의 글을 보여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 그런 면이 있다고 좀 판단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능숙한 필자는 점수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즉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까, 그걸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숙한 필자는 솔직히 흔히 말하게 이제 쪽팔린다 그런 말 쓰죠. 글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 학생들한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형식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 평가에 대한 이해의 부족 또는 교유가 아니고 교우 관계에 따른 어떤 부정적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안 좋은 그 공과사를 구별 못하는
그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라 위에 나라의 높은 사람들도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데 학생들이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것을 사실 뭐라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충분한 안내 그리고 평가 연습을 통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 어떤 이 평가가 학생들이 동료 평가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가, 그리고 일단 윤리적인 측면 뭐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료 평가도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긴 한데 일단 모든 내 평가와 모든 외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자가 고정된 건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구성원 모든 내 평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이 동료의 특징을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나 긍정적이고 인상적인 평가에만 지우실 수 있다. 왜? 내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남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유형 1 평가자를 평가자 이름을 공개한다면 더욱더 형식적인 평가에 그칠 수가 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이 듣고 싶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3, 4 유형, 즉 이제 평가자가 고정되긴 하지만 모둠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좀 자유롭고 객관적인 안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나 모둠이 달라서 동료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5번, 6번 같은 경우는 매번 평가하는 모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자가 고정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제 계속 글쓰기가 여러 번 진행된다 할지라도 글쓰기에 대한 그 고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평가자가 변동된다는 것은 매번 이제 쓰기 과제가 완수될 때마다 평가자가 바뀐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평가를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제 모든 외 평가 유형 6 같은 경우에는 평가자가 변동되고 또 이름까지 적지 않는다면 어떤 책임감이 굉장히 옅어질 수 있단 말이죠. 즉 부정적인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습자의 수준이나 성향에 맞게 이 유형을 동료 평가의 유형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둠 내 평가든 좀 초기 단계에서 좀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할 수 있을 때 하고요. 모둠 내 평가는 능숙한 평가자로서의 신뢰도가 쌓였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즉 모둠 내 평가는 좀 처음에, 그리고 모둠 외 평가는 좀 평가자들이 평가를 열심히 해서 좀 이렇게 해도 되겠다, 너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겠구나, 그럴 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밀도와 평가자의 관계가 있는데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하죠. 글쓴이의 이름이 노출되는 경우 평가자들은 후한 평가를 하였다. 왜? 학급 내에서 얘가 누군지 안다면, 모른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안다면 그 친구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좀 더 후한 평가를 할 것이고,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데이터적으로 쌓아보자면 글쓴이의 이름이 노출되면 평가자들은 후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쓴이 근데 후한 평가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반드시 앞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말도 안 되는 후한 평가가 아니라 조금 후한 평가라면 학습자들의 동기나 또 효능감 등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후한 평가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자, 그럼 동료 평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결국 동료 평가지를 그것을 이제 교사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교사는 그냥 참고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교사는 그것을 절대적인 중고로 삼을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동료평가에서는 중고로 활용되며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동료평가지고요. 보통 척도평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동료평가지를 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항목별로 점수화하는 것이죠. 근데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나 정작 글쓴이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료평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실 개량화가 목적이 아니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동료평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평가지를 활용하는 거 말고 평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그거 동료평가 한 걸 가지고 그대로 정시에 반영하는 건 교사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어, 동료평가는 학습자들의 어떤 그 글쓰기 능력을 또 긍정적으로 상승시키는데, 정의적 요소든 인지적 요소든 긍정적으로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적 평가와 총체적 평가를 더불어서 하되,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척도 평가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분석적인 평가, 총체적 평가를 더불어서 하되 잘된 점 그리고 조언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먼저 선 잘된 점 그리고 후 조언,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마지막, 평가자의 신뢰성이 늘어날 때 교사와 학생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결국 동료평가는 평가자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신뢰성이라는 것이 사실 바로 확보되진 않죠.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동료평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동료평가를 좀 돌려보고, 그 동료평가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때 가치 있는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어떤 허용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되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게 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윤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두 번째, 평가 대상과 평가자가 동료임을 상기시키면서 경쟁보다는 협력이 우선시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 동료 평가는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고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예. 너희들이 더 좋은 글을 쓰기 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고, 세 번째, 과정 중심으로 평가를 하되 평가를 반영한 글쓰기를 해야 된다. 평가만 해놓고 글쓰기를 하지 않으면 그 평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마지막, 공표하기, 출판하기, 공유하기 등등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의 평가가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학생들 간의 어떤 평가의 신뢰성, 유대감 등을 더 높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기말고사 준비 잘 하시고요. 참 전무 후무는 아니겠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무한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했습니다. 물론 강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 수업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추가되는 강의가 있으나 일단 여러분들이 뭐 학점을 받기 위한 그런 강의는 여기까지 마지막이고요. 뭐 다음 강의는 이제 뭐 듣지 않는다고 해서 출석 체크는 되겠죠. 뭐 그렇지만 그냥 켜놓고 저도 가끔씩 그러는 것처럼 연수할 때 그러는 것처럼 뭐 켜놓고 딴짓 한다고 해서 뭐라 문제가 없는 뭐 그런 강의.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임용고사 혹시나 준비하신다면 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강의입니다. 자, 하여튼 기말고사 여기까지입니다. 7월 2일날 보는 기말고사 준비 잘 하시고요. 그때 한번 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뵙겠네요. 네, 이번 학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뵙게 되는데 잘 준비하셔서 또 남은 기간 건강도 유의하시고요. 끝은 아닙니다만 약간 끝 같네요.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